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1년이죠. 얼추 1년, 그죠? 얼추 1년을 함께 영양교사 임용고시 반을 이끌어가게 될 이금주라고 합니다. 이미 좀 여기저기서 알려져 있는 자료들을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하시면. 그래서 제가 맡은 과목은 앞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4개의 과목을 맡고 있습니다. 영양판정 및 실습과 식사요법 및 실습, 그리고 이어지는 생애주기 영양학과 영양교육 및 상담 실습, 이렇게 4개의 과목을 맡고 있어요. 4개의 과목을 서로 독립적으로 되어져 있는 과목이 절대로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다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어떤 가치 교집합적인 그런 지식들을 다 담고 있는 과목이라서 4개의 과목을 저와 함께 강의를 들으시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거 전에 나왔던 거, 식사요법에 나왔던 건데 영양판정에 나왔던 건데 생애주기 영양학에 있었던 건데 이런 연계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문제 나오는 출제의 경향도 독립적으로 딱 어떤 교과목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나오기도 해요. 간단하게. 그렇지만 식사요법적인 지식과 그죠? 영양 판정에서 요구되어지는 지식이 같이 병합되어져서 나오는 유형들이 이제 트렌드죠. 우리 문제도 이제 트렌드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4개의 교과목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저는 영양판정 및 실습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영양판정 및 실습을 어떻게 강의할 거고 이 과목은 도대체 어떤 경향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가자. 그래서 간단하게 과목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매주 목요일 강의가 돼요.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목요일 강의가 끝나면 요리조리 정리해서 다음날 업로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영양 판정 및 실습은 6주 정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요거를 알아가지고 너무 귀여워서 요거를 쓰고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6주 정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이 될 거고요. 현강으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전에 이제 우리가 함께 시간을 3시간씩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강의 구성은요. 제가 블랭크로 해놨는데 일단 저랑 이론에 대한 학습을 하십니다. 이론에 대한 학습을 하는데 이론 학습을 진행을 쭉 해요. 교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제가 부족하다라고 판단되어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 자료가 나갑니다. 보충 자료는 아마 다 업로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론 학습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보충 학습을 통해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에게는 교재가 나가 있을 거예요. 교재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교재 구성에 대한 거는 여러 대학 교재들을 같이 이렇게 제가 여기저기서 참고를 해가지고 구성을 해놓은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보시면은 크게 부족함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론 학습이 끝나면 매 챕터마다 이게 한 8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매 챕터마다 형성평가 문제가 나갑니다. 형성평가 문제는요. 형성평가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시간 안에 공부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냐라는 것을 간단하게 확인해보는 평가가 형성평가예요. 그래서 이 형성평가가 같이 교재에 붙어 있어요. 저는 이제 2권의 교재가 2권하고 3권이 나가는데 매 챕터마다 형성평가가 나갑니다. 거기 다 붙어 있어요. 대신 답은 없어요. 답은 여러분이 써보셔야 돼요. 대신에 내 답이 맞았나 틀렸나는 저랑 같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거는 같이 풀어봅니다. 자, 그래서 형성평가는요. 3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처음에 이제 빈칸 확인. 우리 기입형 문제 나가는 거 아시죠? 기출이 아니라 이제 그 문제. 빈칸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어떤 명칭이나 개념이나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십니다. 미리 다 배운 거. 그리고 이제 OX 문제가 나가요. 정확하게 내가 개념을 알아야지 조금 변형된 문장이 있을 때 그거를 풀어내실 수가 있어요. OX 문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및 적용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있나? 기출 및 이런 거는 처음 봤는데요. 기출 및 적용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해서 제가 또 이제 한 파트를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면 기출이라고 하는 거는 기왕에 출제가 된 거잖아요. 이미 출제가 된 거. 예, 우리가 이제 영양교사 시험을 여러분이 2008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2008년부터 이제 2023학년도까지 시험이 끝났죠. 그래서 2008년부터 2013년도
까지 출제된 문제 중에 이 각각의 과목별, 챕터별 조금 해당되어지는 문제를 제가 따로 솔팅을 해서 분류를 해서 배치를 시켜놨어요. 여기 시간에는 뭐 엄청나게 기출 문제를 자세하게 푸는 것이 아니라 맛보기예요. 맛보기로 해가지고 아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고 문제 풀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적용이라고 하는 파트에서는 여기서 학습했던 내용 중에 내가 직접 써봤으면 좋겠는 거 여러분이 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데 직접 이렇게 펜으로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거를 서술형 문제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여기다 배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론 학습을 다 마치고 나면은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반드시. 꼭 이렇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같이 체크를 해보시고 혹여나 스터디 그룹을 만드신다고 하시면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시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형성평가를 풀고 나시고 저랑 다시 확인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 챕터에 대해서 내가 100% 다 알지는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이제 아리까리 또 기억이 안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 마치 우리가 체에서 구멍이 큰 거는 걸러내져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더 메쉬 구멍이 작은 것들은 또 그다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남기는 그런 지식을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아는 그러한 어떤 학습 내용들을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가 이제 매 과목마다 저는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형성평가는 나중에 여러분이 스스로 복습을 하실 적에도 그것만 뽑아가지고 쭉 리뷰를 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진도를 쭉 하다 보면 제가 수업 중에 이제 한 챕터가 끝나서 형성평가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진행을 하지만 여러분은 잠깐 스탑을 하시고 스스로 풀어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 우리 현강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그거를 잘 조절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강의는 구성이 되니까 함께 잘 믿고 따라오시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카페가 있는데 카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올해 처음 만들어지면서 카페를 만들어서 아직은 되게 빈약하고 뭔가 좀 허술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카페에다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올려놓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질문이라든가 뭐 이런 좋은 정보들을 공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라고 하는 게 그래요.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시사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사회에서 굉장히 영양적인 측면 또는 영양 문제 측면에서 관심이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노출이 되어지게 되면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또 이렇게 문제에다 엮어가지고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하는 거니까 모든 이런 건 다 차단하고 난 공부만 할 것이야 라는 것도 되게 그쵸 쉬운 태도는 아니죠. 바람직한 태도인데 거기에다가 그래도 뉴스에서 혹시라도 이제 머리 식히려고 인터넷 이렇게 보시다가 영양이나 건강이나 뭔가 이제 이런 거 관련되어지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정책에서 영양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으면 물론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것들 이제 있으면 뭐 이제 뉴스 보다가도 여기다 올려놓고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 쉬는 시간에 잠깐 내가 머리를 식힌다고 하더라도 그게 머리 식힌다고 할 수가 있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탐색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같이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영양 판정 및 실습 들어가기 전에 그간에 어땠었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적에도 모든 챕터마다 다 힘을 줘서 공부하기 너무 어려워요. 얘도 중요해, 얘도 중요해, 다 중요해. 이렇게 하면 사실 조금 이게 제 웨이브가 없죠. 그래서 조금 보시면 이 출제라는 게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 판정 및 실습에서 평가 영역과 평가 내용에 대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알고 교재를 보시면 교재에서 보이는 그런 게 좀 다르게 보여요. 자, 영양 판정 및 실습의 평가 영역은 크게 3개의 평가 영역이에요. 보시다시피 식사 평가 및 신체 계측, 생화학적 및 임상조사, 영양 판정의 활용 부분 이렇습니다. 이 각각의 안으로 들어가면 또 뭐가 자잘자잘하게 많이 있어요. 자, 식사 평가 및 신체 계측 안에서는 중요한 내용들이 식사 섭취 조사 방법. 식사 섭취 조사 방법은 개인에게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집단에게 적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해가지고 요거는 사실요 초창기 때 많이 나왔어요. 초창기 뭐 2008년 뭐 이제 10년, 14년 요때 나오다가 얘가 이제
그 다음에는 사실 별로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건강영양조사 이것도 여기서 이제 24시간 회생법으로 우리가 하고 있죠. 뭐 그런 것들이 간단하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일회 섭취 불량이나 이런 것들은 요것만 딱 뽑아가지고 문제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그건 너무 형편없는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얘네들이 다른 거에 막 섞여서 같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고. 근데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식사평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식사평가도 개인에게 식사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집단에게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해가지고 쭉 요거는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띄엄띄엄 나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식사 섭취에 대한 거 및 식사 평가에 대한 거, 여기는 신체 계측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신체 구성 성분에 대한 측정하는 방법 플러스 계측치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 식사요법에서도 함께 병행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띄엄띄엄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였다. 그러다 요즘에 좀 안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다른 데에 같이 섞여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발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양 판정 및 실습에서 거의 단골 손님 시그니처 이 과목의 평가의 시그니처예요. 시그니처.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도 강의할 적에 굉장히 세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확인을 하면서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안배를 하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검사 방법도 나오고요. 그 검사해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판정하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영양 상태라는 거는 뭐 영양 상태가 양호하다, 불량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방법을 가지고서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어떻게 판정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생화학적 검사 방법에는요. 비타민 B군에 해당하는 그런 영양소에 대한 거, 무기질, 아연, 철분, 그리고 단백질 뭐 다 나옵니다.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엄청 힘을 줘서 공부를 해야 돼요. 매우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되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수월하게 하려면 생화학, 영양학적인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영양 판정에 해당하는 영양학적인 지식은 제 수업에서 제가 커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잘 알아두시게 되면 식사요법을 하실 적에도 매우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힘을 줘서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요거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계속 나와요. 계속 올해도 나왔죠. 올해 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잘 알아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임상에 대한 거, 영양 불량 징후와 증상, 여기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게 올해 나왔었죠. 카시오카에 대한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영역으로 영양 판정의 활용 부분인데요. 요거는 말 그대로 활용이에요. 활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양 불량의 분류와 영양 판정의 체계가 있는데 요거를 저는 강의를 할 적에 오늘 강의가 돼요. 1챕터의 개요 부분에서 강의를 할 겁니다. 개요 부분에서 강의를 할 거고 여기 영양 판정 체계도 이따금씩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영양 모니터링, 뭐 영양 감시, 뭐 이런 거, 영양 조사 이런 거 해서 문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기입형 문제에서 출제자가 유혹을 받는 그런 영역이에요. 아, 요거 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우러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뭐 잘 편안하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도 뭐 어떻게 나왔었는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영양 조사나 영양 모니터링 같은 것들이 등장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뭐 과거에 어떻게 나왔는지 경향만 보시죠. 그 다음에 만성퇴행성 질환하고 생애주기별 영양상태 판정은 제목에서도 아시다시피 보시는 것처럼 식사요법이나 생애주기 영양학하고 함께 생애주기 영양학하고 아주 많이 병행이 되어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쵸 우리가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 사실 수업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뭐 어떤 게 나왔었나 NCP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 식사요법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생화학적인 그런 영양 판정에 대한 내용들은 잘 철저하게 알아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영양 판정 및 실습은 우리가 과거에는 문제 수가 좀 들락달락했어요. 근데 이제 2020년 이후부터는 23문제로 딱 정해지게 됐고 그 과목별로 문제가 나오는 경향도 조금 더 일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한 2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이 2문제가 이제 뭐 기입형 하나의 서술형이 나올 수도 있고 서술형 2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서술형이 나오는 경우에는 거의 다가 식사요법이나 생애주기 영양
영양학과 같이 병행돼서 나오는 부분이다라는 거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문제 배점 자체도 뭐 6점에서 8점 정도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는 게 영양 판정이에요. 그래서 영양 판정을 제가 제 강의하는데 첫 번에 초반에 지금 배치를 해놓은 것이, 이런 것을 초반에 학습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오후에 하게 된 식사요법을 하실 적에도 겁나 편해요. 그리고 뭐 나중에도 겁나 편해요. 그렇죠? 겁나 편해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 학습을 하실 적에도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학습을 해야지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배치를 해놨다는 거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영양 판정 및 실습에 대한 내용들을 쭉 진행을 해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형성평가로 열심히 문제를 만들어 놓았으니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거기서 다 맞고 내가 틀리는 게 적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자꾸 나에게 이제 어떤 학습의 태도와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나갈 적에 차곡차곡 쌓이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을 하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고 함께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해당하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마치고요. 잠깐 이제 제가 이거 파일 바꿔서 이제 수업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양 판정 및 실습하고 식사요법 및 실습이 이제 교재 2권으로 해가지고 2번 교재에 같이 있는데, 우선은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영양 판정 및 실습이니까 이것만 먼저 좀 교재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고 진행을 해볼게요. 영양 판정 및 개요 부분에서는 우리가 8개의 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에서 중요한 거는 영양 분량의 분류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판정의 체계라든가 뭐 전체적으로 영양 판정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은 쭉 우리가 한번 개요를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하겠고, 판정 도구와 판정의 기준치, 사실은 그런 거예요.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으면 그것이 내가 개념화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서 교재를 읽거나 책을 읽게 되면 이해도가 달라집니다. 어설프게 그냥 용어를 어설프게 이런 거겠지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출제자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나만 어설프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 벌써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접근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그 용어를 내가 쓸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중요한 용어들은 그렇게 자꾸 나를 이제 트레이닝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쭉 보시면은 그 다음 나오는 게 식사섭취 조사 나오고 식사평가 나오고, 보시면은 각각 챕터마다 핵심 체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형성평가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이제 그 다음에 또 있는데, 그리고 이제 임상조사 앞에 있었죠. 이게 뭐가 이상하네, 조금. 예, 생화학적 검사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계측, 생화학적 검사, 그 다음에 임상조사, 영양판정 활용, 입원 환자 영양판정. 이 부분은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하지만 그래도 여기의 내용이 중복적으로 이제 식사요법이라든가 생애주기 영양학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쭉 넘어가서 아마 교재에는 식사요법 내용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이건 제가 식사요법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식사요법도 이제 얘기할 게 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첫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판정 개요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한 페이지 크기로 일단 이렇게 만들면 너무 작은가요? 이 정도로 할까요? 자, 영양판정 들어갑니다. 영양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판정을 누구에게 진행을 하느냐? 당연히 영양판정은 누구한테? 개인이나 집단에게 영양판정을 시행을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영양판정을 시행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갖다가 적용하는 것이 영양판정이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BCD죠. 그래서 식사, 뭐 영양소 섭취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그 이외에 영양과 관련되어지는 여러 가지 건강 지표,
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 건강 지표들을 조사를 할 적에 이러한 것이 주로 생화학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많이 하죠. 그렇죠? 생화학적인 그런 조사 방법으로 조사를 해요. 뭐 혈액을 뽑아서 소변을 받아서 어떤 조직을 이렇게 우리가 취해서 조사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임상의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눈도 이렇게 내려보고 그렇죠? 살도 이렇게 눌러보고 하면서 임상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결과적으로 영양 상태가 어떻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또 최종적으로 이제 진단을 내려주는 것, 그것이 뭐다? 영양 판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양 판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영양 판정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들을 보시면 영양 판정의 최종적인 목적과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라는 것이 있어요. 자, 목적이라고 하는 것, 목표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과목이 영양교육이에요. 영양교육 시간에 엄청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거는 뭐 교과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목적이라는 말과 목표라는 말은 개념적으로 약간 다릅니다. 목적이라는 말은 좀 더 포괄적이고요.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장기적이고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단기적이고 좀 더 행동적이고 전략적이고 하는 것이 뭐예요? 목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라는 말과 목표라는 말은 개념이 약간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목적이라는 말, 목표라는 말을 보시면 훨씬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와 닿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영양 판정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게 뭐냐?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다. 자, 증진이라는 말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증진이라고 하는 말은 자, 환자를 갖다가 치료를 해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든다. 이거는 증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치료예요. 그래서 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을 건강한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증진이라는 개념의 말이에요. 최소한 반건강인 늘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모든 그러한 활동들을 증진 활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증진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영양 정책을 할 적에도 항상 그 목표가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돈이 덜 들거든. 환자를 이제 건강하게 만드는 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는 건 돈이 적게 들어요. 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건강 증진이라는 말이 항상 이렇게 질병 예방이라는 말하고 많이 붙어 다녀요. 그래서 무슨 답을 쓸 적에도 이게 안 맞으면 안 돼. 질병 예방으로 썼는데 이제 건강 증진이 아니라 뭐 영양 치료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단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이라는 말하고 증진이라는 말은 서로 형님아우하는 사이로 함께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목표는 뭐냐? 현재의 영양 상태를 파악해서 영양 문제를 빨리 발견하는 게 좋겠죠. 영양 문제를 빨리 발견해서 영양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분류해내서 그렇죠? 이러한 사람들한테 영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양 중재의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양 중재 활동을 했네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비포 애프터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자료로도 씁니다. 그래서 영양 중재 시행을 해서 효과를 평가할 적에도 영양 판정을 해봐야 돼. 그래서 영양 중재하기 전에 판정해서 피 뽑아가지고 알부민 수치 봤어. 근데 영양 중재했어. 그리고 다시 피 뽑아서 알부민 수치 봤어. 이런 거죠. 이렇게 해보는 거 기초 자료로 쓰고 있어요. 여기 지속적인 관리에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 서비스 또는 건강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영양 판정을 해내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영양 판정의 목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올리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양 판정을 어디다가 적용을 하느냐. 영양 판정은 크게 봤을 적에 국가적인 차원의 영양 판정을 적용할 수가 있고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가 있고 병원이라고 하면 사실 개인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병원의 환자들이나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고 요즘에는 방문 건강 관리를 많이 해요. 이제 가정에 방문을 해서 전에는 간호사분들만 가셔서 이렇게 저렇게 처치를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실 때 보면 영양사도 함께 가정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식사 섭취 상태를 조사를 하고 이 사람이 삼키는데 되게 문제가 있어. 이제 그러면 식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국에다가 국을 좀 되게 해가지고 사례가 걸리지 않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교육을 해줘요. 이럴 때 다 영양 판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국민의 영양 상태를 파악해서 영양 정책이나 사업 계획 수립하는 데 근거 자료로 활용하죠.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같은 것도 거의 거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식생활 같은 거 조사 많이 하잖아요. 식사 섭취 조사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제 나라에서 영양 판정을 하는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역사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있는 말이 지역사회라는 말 많이 쓰는데 지역사회의 개념을 보면 그거예요. 동일한 어떤 공동체적인 생활 양식을 갖거나 취미가 유사하거나 뭐 같은 어떤 생활군에 있는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얘기를 할 때 지역사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건소, 학교, 산업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건소면은 지금 우리 학원이 있는 곳이 영등포구니까 영등포구에 보건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영등포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묶어서 지역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고 보건소를 이제 지역사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기 거제도에 배 만드는 큰 H회사가 있어.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 그 직원들을 지역사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어떤 영양중재 활동을 할 적에 지역사회를 묶어서 영양중재를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영양 판정을 하게 돼서 거기에 문제점을 찾아내거나 영양적인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취약한 사람을 선별해서 영양중재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한 개념이 지역사회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 영양사업의 계획, 실행, 효과평가에 활용할 수가 있다. 굳이 지역사회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거. 병원은 당연히 입원 환자의 영양불량 여부나 그 정도를 파악해서 적절한 영양관리를 시행할 수가 있어요. 영양 판정을 부실하게 해냈어. 이제 환자가 입원을 했네? 입원을 해가지고 이제 뭐 영양사가 됐든 간호사가 됐든 영양 검색이라는 거를 해요. 이제 와서 입원하면 빨리 영양적인 위험이 있는지를 선별하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체중을 재니까 이 사람의 그 비만도를 계산을 하니까 비만도가 115%가 나왔어. 뭐 양호해.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진단해 버렸어요. 이렇게 평가를 해버렸네. 근데 알고 보니까 뭐가 있었던 거예요? 부종이 있었던 거야. 이 사람이 부었어. 몸이 부었어. 그것도 이제 막 단백질 영양이 너무 안 좋아서 몸이 부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체중만 보고 체중 괜찮아. 이렇게 판정을 해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실한 영양 판정이 여러 가지 입원 환자의 영양 결핍을 초래하거나 재원 기간을 지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영양 판정 되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재택의료 사업, 방문 사업 같은 거 할 적에도 영양 판정한 후에 영양 상담이나 또는 영양 교육을 하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영양 불량의 분류, 요거는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요거는 좀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두자. 우리가 영양 불량이라고 얘기를 할 적에는 그냥 영양 불량인 거야. 영양이 양호하지 않은 게 영양 불량인 거잖아요. 그래서 불량이라는 개념은 큰 덩어리예요. 영양이 양호하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양호하지 않은지에 대한 구분을 해놓은 것이에요. 제리프라는 사람이 뭐 학자인데 이런 것들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영양 공급의 기간이라든가 뭐 어떤 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4가지로 분류를 해놓았죠. 첫 번째는 영양 불량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카테고리가 이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는 큰 덩어리로 영양 불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 보시면 첫 번째는 영양 부족. 영양 부족인데 우리가 영양 불량 그러면은 여러분도 그러시고 아마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영양 불량을 가장 먼저 떠올려요. 그죠? 뭔가 이제 우리가 이 중심의 평균에서 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만 불량이다라는 개념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부족한 것만 불량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제 아시다시피 부족한 것만이 불량이 아니에요. 너무 과다한 것도 불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양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영양소가 그죠? 충분히 섭취되지 않거나 또는 섭취는 잘했는데 어떻게 해요? 체내에서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래서 발생되는 것을 영양 부족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영양소가 충분하게 섭취가 되지 못하거나 체내에서 이용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되는 영양 불량 상태를 뭐라고 한다? 영양 부족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영양 과잉은 뭐겠어요? 역시나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영양소가 너무 과다하게 섭취가 돼서 자 지방 너무 과하게 먹었어? 탄수화물 너무 과하게 먹었어?
한 60% 정도 전체 에너지에서 그 정도 먹으면 될 것을 이 사람은 오로지 반만 먹었네? 80% 먹었어. 그러면 걔가 이제 지방으로 바뀌고 몸에 처덕처덕 쌓여가지고 처덕처덕이란 말이 굉장히 그런데 쌓였어. 그래가지고 비만이 초래가 되고 이것도 뭐다? 영양 불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가 이제 과다하게 과잉으로 섭취가 되면서 나타나는 불량, 영양 과잉이다. 그래서 영양 불량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은 항상 부족과 과잉을 함께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게 다 영양 불량의 카테고리 안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결핍. 우리가 영양 결핍증도 영양 불량 안에 들어가는데 보통 결핍증을 얘기를 할 적에는 특정 영양소의 결핍증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괴혈병, 비타민 C 결핍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핍증의 정의는 특정 영양소의 섭취 부족 이거나 먹기는 제대로 먹었는데 이렇게 체내의 이용률이 감소해서 쓰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영양 불량을 뭐라고 한다? 결핍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영양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균형 잡힌다는 건 최소한 나 혼자 균형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이상이 서로 이렇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시소 같은 것도 양쪽에 누가 타야 뭐 균형이든 불균형이든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개념 자체가 두 가지 이상의 영양소 섭취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균형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뭐에 기준해서? 체내의 필요량에 기준해서 그죠? 이제 균형적이지 못해서 나타나게 되는 영양 불량을 영양 불균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되게 심각하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영양 불균형이 되게 심각하다라고 얘기하죠. 못 먹는 이제 사람도 인구로 봤을 적에도 영양 불균형이 되게 심각하다. 개인으로 봤을 적에도 뭐 특정 영양소는 많이 먹는데 특정 영양소는 부족하다. 뭐 칼슘하고 이는 섭취에서도 굉장히 비율을 맞추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뭐 탄산음료, 가공식품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얘는 자꾸 올라가. 그리고 얘는 자꾸 부족해. 이게 불균형인 거예요. 이런 것도 다 크게 보면 영양 불량 안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 제리프라는 사람은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이제 영양 불량을 분류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또 슐즈라는 사람이 분류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슐즈라는 사람이 분류를 해 놓은 거를 보면 슐즈라는 사람이 질환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환자들 같은 경우 영양 불량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보충 자료니까 여러분들 항상 보충 자료를 옆에다가 같이 출력을 해 놓으시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슐즈가 얘기하고 있는 영양 불량은 한 6가지로 영양 불량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요거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환자한테서 나타나는 영양 불량의 종류들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거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영양소의 흡수 저하에 의한 영양 불량이 나타날 수가 있고 흡수 저하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 식욕 부진. 잘 먹는 환자도 있지만 그렇죠. 많은 환자들은 식욕 부진에 이제 허덕이죠. 식욕 부진에 의한 영양 불량 나타날 수 있다. 대사 항진. 여러분 대사가 항진이 되면 내가 잘 먹는다고 해도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소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병이 대사 항진이 생긴다. 여러분 왜 우리 감기 걸려가지고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도 대사가 항진된답니다. 우리 몸에서는. 그리고 암 환자의 경우 대사 항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양 불량이 생긴다. 그다음에 특정 대사 장애, 특정 영양소의 어떤 대사 장애에 의해서 영양 불량이 생기고 말 그대로 장기 손상. 장기 손상에 의해서도 영양 불량이 발생하고요. 또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약물이나 기타 다른 뭐 여러 가지 처치에 의해서도 영양 불량이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 다시 제가 이제 강의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이게 나오지 또? 여기 이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양 불량은 분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제리프가 분류한 거, 슐즈가 분류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어지는 그 분류도 요것도 좀 중요해요. 많이 또 나오고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1차적 또는 2차적인 영양 불량이에요. 영양 불량이 1차적 영양 불량도 있고 2차적 영양 불량도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1차적이다, 2차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적에 자, 1차적 또는 2차적 이렇게 얘기를 할 적에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식사요법에서도 이제 뭐 원인이 1차적인 원인이냐 2차적인 원인이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때도 다 공통적이에요. 1차적인 거는 먼저 가장 직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 불량에서 1차적인 문제다 그러면 섭취가 안 되는 거야. 섭취가 적어. 그럼 거기서 게임 끝나는 거지. 섭취가 적은 건. 2차적이다라고 하면은 섭취가 적은 이유가 병에 의해서
내가 그냥 단순히 적게 먹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부가적인 이유가 있을 때 보통 2차적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것도 이제 그래서 1차적 또는 2차적 영양불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차적 영양불량의 경우에는 식사를 통해서 영양 공급이 그렇죠? 식사를 통해서 영양 공급이 질적으로나 뭐 어떤 양적으로 우리가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양보다 부족한 거예요. 또는 과잉한 거. 부족하거나 과잉 항상 같이 그런 상황을 우리가 1차적 영양불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차적 영양불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2차적 영양불량은 섭취가 부족했다기보다는 섭취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다른 요인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병이 됐건 아니면 생리적으로 내가 임신기야, 수유기야 막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부족하게 되는 경우를 2차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질병이나 임신, 수유, 흡연, 뭐 약물 복용, 뭐 유전적인 결함 등에 의해서 체내 이용 장애로 발생되어지는 영양불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수유라든가 임신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충분히 보충해주면 돼. 그렇죠? 충분히 보충해주면 되고 그래야지 이제 뭐 2차적 영양불량을 예방할 수가 있고 병이 있어? 그럼 병을 치료하면 돼. 그렇죠? 원인을 제거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양결핍을 예방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 판정 시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 이렇게 2차적인 영양불량이 있는 경우에는 오늘 조금 첫날이라 영양 판정 시에 우리가 영양소 섭취 상태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질병 상태에 있는지 뭐 부종이 있는지 아니면 몸에서 수분이 빠져서 탈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를 해야 정확한 영양 판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영양 섭취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체내의 생리 상태, 질병 여부 이런 것도 반드시 같이 조사가 되어야 정확한 영양 판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양 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양 판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영양 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한 5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불충분하게 우리가 영양소를 섭취했을 경우, 두 번째가 흡수 장애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아이고 자꾸만 이게 좀 이상해지네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 하고서 그냥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먼저 보시면 영양 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 첫 번째가 불충분한 영양소의 섭취예요. 그죠? 뭐 열량과 단백질 섭취 부족하거나 또는 식욕 부진, 또 위장 장애가 있는 경우, 섭식 행동에 제한을 받는 경우, 뭐 치아가 손상이 돼서 유실이 돼서 치아가 없다거나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섭취하는 데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경우도 역시 충분한 이제 섭취가 불량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우유 섭취를 제한을 하죠. 그래서 우유 섭취를 제한을 하게 되면은 우유를 먹지 못하니까 우유를 통해서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영양소를 섭취를 못해요. 잘 못하겠죠, 충분히. 그럼 우유를 통해서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영양소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칼슘 있고요, 단백질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예, 리보플라빈이에요. 우유에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섭취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럴 때도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영양소 섭취에 장애가 되는 약물 복용이나 특수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역시나 불충분한 이제 영양소 섭취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흡수 장애가 있는 경우죠. 장내에 국소 부위에 염증이 있을 때는 흡수가 잘 안 돼요. 소장 전반에 뭔가 막 염증이 막 있어. 염증이 있어가지고 영양소의 흡수가 잘 안 되면 이제 영양 상태에 영향을 주죠. 약물 치료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을 적에도 흡수가 잘 안 되죠. 뭐 항암 치료를 받는다거나 할 적에도 굉장히 안 되고 내 몸에 나 말고 다른 애가 많이 살고 있어. 기생충 감염이라든가 이런 경우 문제가 되죠. 그다음에 소아뿐만이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지방변증이 뭐예요, 여러분? 지방변증. 우리가 이제 식사요법에서 많이 얘기를 하겠는데 변에 지방이 섞여 나오는 거예요. 지방은 우리 몸에 흡수가 돼서 에너지로도 쓰이고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얘가 변에 섞여서 나와요. 그럼 변이 굉장히 묽고요. 막 거품도 많고요. 막 그래요. 이제 그렇게 되는 지방변증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지방 흡수 안 되고 뭐 지용성 비타민 흡수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겠죠. 지방변증은 언제 나타나느냐? 뭐 담낭에 문제가 담낭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간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췌장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뭐
이제 글루텐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는 경우, 아니면 글루텐에 이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셀리악병이라고 하는. 이런 경우에는 지방이 이제 변에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겠죠. 수술로 인해서 장관의 일부가 절제됐어요. 그래서 장의 길이가 짧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런 걸 단장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럴 때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만성 소화기계 장애가 있는 경우 이럴 때도 흡수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문제가 영양 상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이제 흡수는 됐는데 이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걔네가 혈액으로 흡수가 됐으면 다 각각 자기가 딴 데로 이동이 되어져서 대사가 이루어져서 체내에서 이용이 돼야 되는데 이용이 안 되는 경우, 네 번째 배설이 너무 많이 되는 경우, 또 체내의 필요량이 증가되어져서 더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경우 나타나는 거죠. 체내 이용이 장애가 되는 경우 기관의 기능 저하와 같은 대사장애가 있을 때, 선천적인 대사장애가 있을 때, 간 기능이 약화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식사요법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신세뇨관 기능 이상으로 산증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체액은 약산성이라고는 하죠. 체액은, 그런데 그 체액이 너무 산도가 높아져요. 다시 말해서 pH가 낮아지면 산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pH가 낮아지게 되면 이게 왜 체내 이용 장애가 되는 거지? 왜 그럴까요? 예, 우리 몸에서는 이런 대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효소가 다 역할을 해줘야 돼. 효소가. 근데 효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왜? 효소가 활성을 가지려면 효소가 좋아하는 pH가 있어요. 근데 이 pH가 변하네? 그러면 효소가 이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특정 약물에 의해서 영양소 이용이 저하되는 상황, 배설이 증가돼요. 막 구토 너무 많이 생기고 설사 쫙쫙 해가지고 흡수 안 되고 이러면 영양 불량 상태가 되고요. 장관의 체류 시간이 감소가 되니까 미처 흡수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과민성 대장 증상, 종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상황들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체내 필요량이 증가되는 상황에서도 영양 상태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생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임신이나 성장기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충분히 더 먹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갑상선 기능 항진이 돼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은 이제 그쵸,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는 그런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항진이 됐어.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이런 수술이라든가 뭐 화상, 감염, 폐혈증, 스트레스, 외상, 몸에서 열이나 이런 거는 우리 몸에서 느끼기에는 다 생리적인 스트레스 상황이에요. 생리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거기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에너지 소모가 많아져요.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게끔 하는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된답니다. 아마 제 스타트업 강의를 들으셨다면 거기서 이런 얘기 조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체내의 필요량이 증가를 합니다. 열이 하나 얘기할까요? 우리가 1도 막 감기 걸려가지고 막 열나. 그쵸? 막 열날수록 잘 먹어야 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막 열이 나서 입이 쓴데 어떻게 잘 먹어? 그래서 잘 먹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왜 그러냐면 1도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기초대사량이 13% 증가해요. 기초대사량이. 그러니까 이거 상당한 거예요, 여러분. 13%의 기초대사량이 증가한다는 거는 그만큼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진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막 열이 나서 입도 쓰고 목도 아프고 막 이래서 못 먹어. 못 먹고 나서 이제 감기가 이제 얼추 이제 그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면 피골이 상접해 있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살 빠져서 좋아할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영양 상태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 판정을 할 적에는 이 사람의 식사 섭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 상태라든가 뭐 다른 이유들을 갖다가 함께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영양 판정의 체계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영양 판정 체계에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영양 판정 체계 부분은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는 좀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기입형 문제로 출제되기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의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양 판정 체계에서는요, 영양 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영양 모니터링과 감시, 영양 감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스크리닝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영양조사 갑시다. 영양조사라고 하는 거는
주로 지역사회의 영양 상태를 횡단적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횡단적으로 조사한다는 거는 정기적으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자료를 수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적으로 현 시점에서 아니면 어떤 특정 기간을 두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대상자들의 영양 상태를 조사하는 거예요. 다르죠.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시간을 두고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는 종단적 조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횡단적이라는 거는 크로스 섹셔널이라고 그래서 이게 단면을 그냥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특정 시점을 두고서 여기서 그냥 영양 상태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영양 상태를 조사하는 거고 그래서 결과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만약에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두고서 정기적으로 영양 상태를 조사한다라고 치면 영양 상태가 어떻게 변해가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이렇게 횡단적으로 해서 일정한 시점을 두고 그냥 영양 상태 뭐 다 철분 영양 상태를 조사한다. 그럼 피 뽑아가지고 다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 그러면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철분에 대한 철에 대한 영양 상태가 안 좋은데 과거에 어떻게 변해서 지금 안 좋은 건지 아니면 갑자기 지금 안 좋아진 건지 급성으로 무슨 병이 와가지고 안 좋아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영양조사는 이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가 물론 이제 이 시점에서 그냥 조사한 사람을 보고 뭔가 이제 영양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선별해내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뭐 원인이나 이런 건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선별해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양적인 취약 집단을 분류해낼 수가 있고 이 이제 조사한 결과를 통해서 뭔가 만성적인 영양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을 위한 영양 증진, 자 이제 영양 증진이 다르게 일으키지 않나요? 영양 증진 정책을 나라에서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 조사를 하는 그 과정은 이런 것들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취약 집단을 선별해서 거기다가 뭔가 영양 중재를 하고 하는 건 안 해. 영양조사에서는 이렇게 딱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 가장 좋은 영양조사 방법이 그 얘가 국민건강 영양조사. 뒤에 그렇게 붙죠. 국민건강 영양조사.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라에서 이런 조사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취약 집단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중재 활동하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랑 별개로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해서 보니까 이제 우리 10살에서 15살 아이들이 철분 영양 상태가 안 좋은 걸로 나왔어.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정책을 수립을 하고 하는 거예요. 영양조사 개념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횡단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는 것 정도로 쓰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양 모니터링과 영양 감시 얘기를 할 건데 교재에 따라서는요, 얘네들을 그냥 이렇게 같이 동일시하는 대학 교재들도 왕왕 있어요. 그리고 분류를 하기는 하지만 그 분류가 엄격하게 서로 상이한 걸로 분류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영양 모니터링과 영양 감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면서 요 안에서 조금 구별을 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모니터링은 뭐냐면 영양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인구 집단의 영양 상태를 여기서는 요게 키워드죠. 정기적으로 한다는 거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거죠.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거죠. 이렇게 정기적으로 조사 평가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은 영양 문제가 나오겠죠. 이렇게 영양 문제와 영양적인 취약 집단을 분류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를 그 추이를 종단적으로 어떻게 파악이 가능하잖아. 정기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취약 집단이 나왔어. 이 취약 집단이 나와서 그 취약 집단한테 이렇게 다양한 중재 활동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중재 활동을 좀 넣어봐서 철분이 여기 부족했어. 이 집단한테. 그래서 뭐 철분제를 주거나 아니면 뭐 햄철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으라고 영양교육을 시켰어.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계속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재 활동에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조사 평가한다라는 것이 영양조사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거 구별을 좀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영양 모니터링은요, 쭉 인구 집단을 가지고서 처음부터 취약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인구 집단을 가지고 해. 그런데 조사를 정기적으로 종단적으로 하다 보면 취약 집단이 나오겠죠. 그런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영양 감시는 뭐냐? 영양 감시는 영양 모니터링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뭐가 비슷하고 차이를 둔다면 뭘 차이를 둬야 될까? 영양 감시는요, 시작이 영양적 취약 집단이에요. 시작이. 그러니까 사실 보세요. 영양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쭉 종단적으로 이렇게 영양 상태를 점검하다 보면 취약 집단을 선별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럼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그 취약 집단에다 영양 중재 활동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취약 집단 영양 중재 활동하는 거는 우리가 영양 감시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선별해서. 그러니까 영양 모니터링하고 영양 감시가 되게 유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딱 여기까지는 모니터링이라고 하고, 자 이제 중재했어, 이거 감시, 이렇게 얘기하기 사실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도 구별을 하자면 여기는 그냥 스타트 자체가 일단 인구 집단의 영양 상태를 정기적으로 하다가 취약 집단을 찾아내는 거고, 취약 집단에서부터 영양 중재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보통 영양 감시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렇게 막 그렇게 막 칼같이 나누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떤 영양 중재 활동에 참여했을 때 그들의 영양 상태를 역시나 감시도 어떻게 해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을 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양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해 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영양 감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영양 조사, 되게 큰 개념이네. 영양 모니터링 조금 더 영양 감시,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시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영양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을 영양 감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양 모니터링도 그렇고 영양 감시도 그렇고 얘네들은 다 종단적인 형태예요. 일정한 시기마다 정기적으로 영양 상태를 점검하기 때문에 영양 문제의 원인 규명, 중재 방향 모색에 타당성이 있는 근거가 된다. 굉장히 좋은 그런 조사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요, 우리가 영양 감시하고 영양 모니터링을 갖다가 얘기를 할 적에 이렇게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왕왕 이렇게 보기도 해요. 영양 감시를, 그러니까 취약 집단의 어떤 영양 중재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가는 그것을, 영양 감시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영양 모니터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개인을 대상으로 영양 모니터링이라는 용어를 흔히 사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먼저 나올지 아니면 여기가 아니라 식사요법에서 먼저 나오게 되겠네요. 식사요법에서 우리가 보면은 영양 관리 과정 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NCP라고 얘기를 하는 걸 더 많이 아시더라고요. 뉴트리션, 케어, 프로세스. 이게 영양 관리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영양 관리 과정 아마 이번 시간 오후에 제가 오늘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 절차를 쭉 보면은 마지막 단계 영양 모니터링 및 평가라는 게 있어요. 이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한테 영양 중재 활동을 하고 나서 이 중재 활동을 한 것이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를 또 어떤 건강 지표라든가 영양 지표들을 측정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취약한 사람이죠. 이 환자한테 영양 중재 활동을 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그거를 영양 감시 안에서도 개인에게 적용하는 경우를 영양 모니터링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 스크리닝까지 말씀을 드리죠. 여기까지는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자, 영양 스크리닝이라고도 하고, 요거를 되게 재밌어요. 영양 검색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영양 검색이라는 말을 많이 쓸 적에는 어느 과목에서 많이 쓰냐면 식사요법에서 많이 써요. 식사요법에서 영양 검색, 영양 스크리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영양 교육 파트로 가면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인데 이걸 갖다가 또 영양 선별이라는 말로 써요. 근데 영어로는 뭐라고 써? 뉴트리션 스크리닝이라고 써요. 자,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건데, 이 검색이라는 말로 쓸 적에는 어떤 개인을 선별해내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구별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별이라고 얘기를 할 적에는 집단, 취약 집단, 이럴 적엔 선별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보면은. 그래서 학생들이 똑같은 뉴트리션 스크리닝인데 어디선 검색이라고 하고 어디선 선별이라고 해요. 예, 그렇다고 과목에 따라 틀려 이렇게 얘기하기 조금 좀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쓰는 걸 보면 영양 검색이라고 쓸 적에는 주로 개인을
선별해낼 적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집단을 선별해낼 적에는 주로 영양 선별이라고 쓴다. 그래서 영양 문제와 관련된 특징을 검사하거나 영양 상태를 간략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영양 스크리닝을 할 적에 막 너무나 많은 이제 건강 지표들을 가지고 자세하게 어떤 상태를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빨리 이거는 신속하게 측정해내고자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빨리 사람들을 선별해서 취약 집단이 됐건 개인이 됐건 이 사람들을 알아내서 그 사람들한테 영양 중재 활동을 하거나 필요하다면 더 심층적인 영양 판정을 하거나 하는 목적으로 쓰는 것이 뭐다? 영양 스크리닝이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것이지 이걸로 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로 피니시가 아니다. 이거를 토대로 해서 더 이제 심도 깊게 영양 판정을 할 건지 이 사람한테 영양 중재를 할 건지를 빠르게 우리가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초기에 수행을 해요. 그래서 보통 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가 입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24시간 이내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못해도 48시간. 사실 제가 병원에 근무할 적에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좀 안 좋으니까 72시간까지도 갔었는데 환자들은 사실 하루가 다르게 영양 상태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입원을 하면 막 피 뽑고 체중 달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루틴으로 하는 검사가 있잖아요. 그 루틴으로 하는 검사 중에 영양과 관련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딱 우리가 픽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검색 툴을 만들어요. 그래서 입원했어? 그러면 이제 영양사든 간호사든 뭐 누구든 해가지고 아니면 전산으로 막 그 사람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빨리 이 사람 알부민 수치 얼마야? 뭐 얼마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얼른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거 그게 영양 스크리닝이다. 그 이후에 그래서 이 사람 영양 불량이 좀 1단계 영양 불량이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심화되고 포괄적인 영양 판정을 진행할 때 쓰는 게 뭐다? 영양 스크리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목적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영양 서비스 현장에서 영양적 위험에 있는 개인을 선별할 적에 영양 중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 스크리닝. 측정이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서 대규모로 적용이 가능한 지표들을 이용해서 실시한다. 만약에 영양 선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집단이 어떤 지역사회에서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식사 섭취 조사를 하고 피 한 번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알부민 수치를 측정을 했다. 많은 사람들한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취약한 집단을 선별해냈어요. 이거는 이제 영양 선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한마디로 영양 스크리닝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시간이 얼추 끝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이 여기까지 하는 걸로 정리를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 했던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그죠? 영양, 분량의 분류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영양 판정이라는 게 뭐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영양 판정의 분류 그리고 영양 상태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한 5가지가 나왔었나요? 그런 요인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영양 판정 체계에 대한 거, 영양 조사, 영양 모니터링 및 감시 그리고 그죠? 영양 스크리닝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아주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기입형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